자, 그 다음에 수익 발생 이제 수익 발생해 볼게요. 제가 이제 드디어 수강생을 받았어요. 드디어 학원을 열어서 드디어 수강생이 왔어요. 수강 3종류가 왔어요. 한 명은 카드 긁어주는 것 같고요. 한 명은 현금을 줬고요. 한 명은 한 그룹은 외상을 줬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카드부터 볼게요. 카드 많이 긁으시니까. 그 카드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똑같아요. 임대료 1년치잖아요. 근데 12월 30일자 끊어서 보면 남은 기간만큼 다 별도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 수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1년 동안 강의를 해줘야 돼요. 12월 30일자 뚝 끊어놓은 건 반밖에 안 했잖아요. 나머지 반은 제 입장에서는 빚. 돈 안 받고 계속 6개월 더 강의해줘야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게 빚이에요. 그만큼 계산해서 그냥 부채에 올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분. 제 입장에서는 승민이가 나에게 등록할 때 10% 더 얹어줬잖아요. 전 그거 뭐 해야 돼요? 이번 분기가 끝나면 세무세 갖다 대신 내줘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세무세에 갖다 내야 될 빚이잖아요. 그만큼 빚.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매출은 다 심플해요. 그래서 그걸 끝. 네. 현금 불어만큼 계산하면 돼요. 그걸로 끝. 신용카드 볼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지금 긁고 가면 3일 뒤에 들어와요. 3일 뒤에 나한테 현금 들어오거든요. 카드사 나한테 현금 줘요. 그럼 그거 3일 동안 뭐냐고요? 수익은 발생했으나 돈은 받지 못했잖아요. 내 재산인 거죠. 미수 수익. 받지 못한 수익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카드사한테는 뭘 줘야 되냐면 카드 수수료 줘야 돼요. 가맹점 수수료라고 부르죠. 작년 2011년 평균이 1.97%였대요. 업종별 이렇게 평균 다 내보면 2%가 채 안 되잖아. 근데 겁내 싸우잖아요. 카드사들이랑 뭐 뻑하면 카드 마트에서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둘이 막 싸워가지고. 단지 신용카드가 생각했을 때 대신 긁어주고 돈 대신 주는 건데 뭐 이렇게 많이 받아먹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로 받아먹고 단말이 갖다 놓고 내가 돈 떼서 모아주면 그냥 모아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근데 신용카드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신용카드사의 본질은 돈 떼일 위험을 카드사가 대신 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신용도 좋으시고 이렇게 풍족하시니까 카드 긁어놓으면 제때 때 갚으시잖아요. 그리고 외상 먹으면 외상가 가서 갚으시잖아요. 근데 외상은 많이 들 때 뜯긴다고요. 내가 그냥 쟤한테 외상을 주면 뜯기거나 혹은 제가 나한테 돈을 안 내까서 겁나면 쟤한테 물건을 못 판다고요. 겁나서.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긁어주고 가면 카드사는 100%한테 돈을 주셔야 돼요. 제가 카드사한테 돈을 받든 카드사한테 돈을 납부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라고요. 나는 아싸 그러고 무조건 팔면 돼요. 그러면 수수료 떼고 그만큼 나한테 돈 들어온다고 3일 뒤에. 신용카드사는 얘가 돈을 떼먹을 위험을 내가 대신 져주고 2%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사실은 겁나 위험한 비즈니스예요. 겨우 2%. 100명 중에 2명만 돈을 떼먹으면 나는 그냥 봉사활동 한 거예요. 3명만 떼먹으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카드채 위기 때 몇 프로였냐면 19%인가 그랬어요. 그 떼먹은 율이. 겨우 2% 받아갖고 내가 대신 돈 다 줬는데 19%가 떼먹고 돈을 떼먹고 나한테 안 갚아요. 그래서 카드사 다 자빠졌죠. 자빠질 수밖에 없죠. 뭐 카드사는 뭐 돈 딱 파서 나오나요? 그래서 다 빌려오는데 카드채. 그래서 카드사가 업자한테 먼저 주는 돈을 주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요. 카드사 이름으로. 그래서 채권 시장에 돌려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사가면서 나한테 돈을 주죠. 그 대금으로 먼저 물품 대금 지급을 해요. 그리고 나한테 받는 카드값을 모아갖고 그 채권을 갚아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카드값을 안 주니까 그 채권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카드채 위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게 카드사 위기라고 안 부르고 카드채 위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카드 채권을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카드채 아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카드사들은 물품 대금 대신 지급할 수가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전체적으로 신용위기가 왔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겨우 2%를 받고 돈대 위험을 대신 덮어 써주는 게 그게 신용카드사예요. 근데 이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어떤 정책적 목적으로 틀어막아 버리면 카드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무슨 짓을 하냐면 고금리 대출을 해요. 고금리 대출을 하려면 저신용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자겠죠. 그 사람 손에 카드를 쥐어줘야 돼요.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 가면 마이너스 통장 5% 10% 만들어요. 근데 카드 현금 서비스 25%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그 고금리 현금 서비스 장사를 하려면 25%나 내고 이자를 쓸 사람들에게 카드를 쥐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현금 서비스는 받겠습니까? 술도 먹을 거고요. 뭐 물건도 살 것이고 기타 등등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빠꾸라 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를 강제로 틀어막아 버리면 반대쪽에서 고금리 장사를 하려고 카드를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다 줘버려. 그렇게 되면 이제 카드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그런 기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외상 가볼게요. 외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외상을 했는데 지금 제 문제 10명한테 외상을 줬거든요. 근데 사실 10명이 다 와서 학원비를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한 명 정도는 돈을 뜯어갈 수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안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잖아요. 여기 다들 건자라 하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뭐 우리 교수님도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 뭐 대학 다닐 때 술값 많이 뜯어먹었다. 시계 풀어주고 맨날 뭐 안 쳐놓은 시계가 뭐 있긴지 모르겠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그렇게 사시는데 많은 상권에서 당연히 외상을 주면 돈을 떼일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히가 얼마 될지 당연히 몰라요. 그걸 알면 그걸 알고 좀 얘기하고 있겠죠. 혹시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래서 그냥 추정을 해요. 추정. 뭐 옛날에 보니까 내가 쭉 오랫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한 10명이 외상하면 한 명은 떼먹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비용을 인식을 해요. 뜯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못 받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표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바로 채권 금액을 깔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을 채권이 100만 원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에서 돈을 떼먹을 테니까 난 9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렇게 잡는 것보다는 내가 받을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아마 10만 원은 뜯길 것 같다. 그래서 내 채권은 50만 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채권은 90만 원 가치지만 그 90만 원 이유가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 뜯길 것 같다. 그래서 90만 원이다. 이렇게 추정이죠. 여기서 이제 회계정보용한테 중요한 게 추정이라는 거. 이건 그냥 찍은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근거라고 하면 내가 옛날 장사해보니까 지금처럼 그냥 문 여는 저는요. 장사 처음 해봤는데 그냥 우쭈대 했지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제 막상 이제 다음 해가 돼갖고 이제 돈 받을라 그랬더니 다 100만 원 다 주네요. 추정이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뭐 손익계산서에서 10만 원만큼이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그려야 돼. 다 지났는데? 다 지나고 할 일 볼일 다 봤는데? 그래서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케이 넘어가자. 이거는
네가 합리적으로 잘 추정했으니까 넘어가고 대신 여기에서 10만 원을 더 벌었다고 하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에 10만 원을 더 번 거지만 작년에 10만 원 더 벌었지만 그게 아니라 작년에 90만 원 번 게 맞고 올해 110만 원 번 걸 하면 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이제 또 회계사들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회계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추정. 일반 제조업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추정이 가장 중요한 데가 금융권이에요. 특히 금융권의 대손율 추정. 이거는 그냥 완전히 매직이에요. 오, 경기가 어렵네? 야, 이번에 많이 뜯길 것 같아? 20 뜯겨. 야, 이번에 회장님 바뀌시는데 한도가 땡기자. 30. 70밖에 못 벌었어. 내년 딱 됐는데 이렇게 안 돼. 10밖에 안 뜯겼어요. 결론적으로 50, 20. 우리 회장님 20만 더 오시고요. 금융권이 돈을 버는 게 빌려온 5%에 빌려서 7%에 빌려줘서 2% 먹는 거거든요. 겨우 2% 먹어요. 예대 마진율 보통 2% 내릴 거예요. 충당금률 3%만 잘 옮겨주면요. 예대 마진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충당금 추정으로 이익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져요. 분식회 아니죠. 엄격하게 추정을 하는 거죠. 경제사에 따라서. 엄격하게 거죠. 진짜로 될 수도 있잖아. IMF 같은 경우는 진짜로 된다고요. 반면에 야 이번에 경기 좋아서 안 뜯겨.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2006년도 그래. 제가 회계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 쪽은 난리였거든요. 그냥 남는 게 돈이었고요. 신문에 보면 막 그때 신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제 여자친구가 살던 집이 그냥 제 연봉만큼 일주일에 막 올라요. 그냥 잠자리 왜 그렇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10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만큼 뜯겼어요. 그럼 올해 이만큼이 다 비용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어느 시점에 추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계 숫자를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감사감이가 겁나게 싸워요. 감독원의 지침도 막 내려보내주고요. 앉아서 지침 내려보내면 숫자 만든다고 막 그 회계사 계산하고 은행에서 막 제시하는 거야 막 싸우고 막 근거가 뭐냐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추정. 그리고 이걸로 얼마든지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익이 어느 정도 추정치가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은행들이 올해 얼마나 벌었다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그래서 은행 쪽은 이제 올해 중에 예대 마진율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봐요. 평가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웅진그룹 예를 들면요. 웅진그룹이 부도났을 때 총 3조 원 정도 금융권에 부채가 있었대요. 그래서 금융권을 추정하기는 웅진그룹이 법정까지 들어가면서 8,500억은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기 2012년도 2분기에 우리나라 단기순이익이 우리나라 있는 은행들 총 14개 시중은행이죠. 뭐 우리신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이체 중심에 쭉 나오는 은행들 있잖아요. 걔들 14개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단기순이익 총합기가 2조 2천억이 됐어요. 웅진그룹 하나 쓰러지니까 14개 은행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장사한 거에 반이 날라가요. 반을 이걸로 뜯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손익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웅진그룹이 제게 30인가 그랬거든요. 겨우 32. 짜리 하나만 없어져도 이렇게 돼요. 그 위에 거 하나 없어지면
은행들은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죠. 쫙. 충분히 그렇게 되고 남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회계 정보에는 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특히 금융권이 이런 것처럼 추정이 많이 들어가는 회계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된다. 그 추정이 어디냐면 대동충남금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대동충남금이 있고, 그리고 뭐 파생상품 쪽에 좀 있다고 하는데 파생상품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별도로 말씀을